유튜브 등 SNS에서도 가장 핫했던 아, 그래요?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역시. 디지털 사이언스의 신비한 만남 본게임 오늘도 본 내용으로 곧장 진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 2의 NSG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던 박격포와는 다른 네. 사람이 손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렇죠? 다르죠. 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장병들의 허리, 무릎, 목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그 과거의 박격포가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사거리, 정확도, 기동성, 활용 모두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된 따끈한 신상 120mm 자주 박격포를 소개하게 돼서 화기소대장 출신으로서 정말 감개무량한데요. 화기소대에서 정말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 포탄 누릴 때 저 이거 이렇게 넣거든요. 손 다친다고 이렇게 넣기 이렇게. 근데 그렇죠. 자동으로 이렇게 장전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도 훈련하는데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전 주로 이제 쪼았죠. 제 장교라는 걸 간과했습니다. 예, 미안합니다. 예. 그 사실 작년에 저희가 좀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름도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이름도 붙고 다 했죠. 예, 드디어 멋진 명칭이 붙었는데 네. 하늘에 떨어지는 천둥, 한자로 얘기하면 비격이라는 멋진 이제 제신 명칭을 이번에 이제 부여받았는데 지난 6월에 이제 육군에서 미래 육군을 이끌어갈 핵심적인 존재가 바로 아미 타이거인데 그 시범 부대가 이제 창설이 됐어요. 여단급으로 해서 이때 이제 새로운 무기체계 명명식도 함께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주구박표라든지 차량용 장갑차라든지 소형 전술 차량이라든지 그동안 신무기 체계들이 도입됐지만 정식 명칭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식 명칭들이 여러 무기들이 이제 붙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격이라는 이제 제식 명칭을 부여받았고요. 원래 비격이라는 것은 임진왜란 때 그 왜군들을 놀라게 했던 신무기 중에 하나가 이제 비격 진천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때 이게 이제 신관하고 폭발형 포탄으로 왜군을 벌벌 떨게 했던 이제 그 비장의 신무기였는데 그 위력과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받은 무기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름이 붙었고요. 비격은 지금 차량에 탑재된 이런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잘 아시는 K200A1 첫 국산 궤도형 장갑차죠. 여기에 이제 탑재된 형태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박격포 앞에 자주가 붙지 않았습니까? 자주는 그야말로 스스로 움직인다는 건데, 맞죠? 예, 보통은 보면 이제 차량에 끌려다니거나 견인되거나 네. 아니면 특히 보병이 들고 운반해야 되는 이런 이제 경험들이 이제 많으실 텐데 그거와 달리 직접 차량에 탑재된 상태로 기동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병들의 노고를 덜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박격포병 출신들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고 박수도 많이 치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군하다 보면 사실 원칙에 따르면 전시랑 똑같은 장비를 등에 메고 군장 메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똑같이 이거 뭐 그 실전과 같은 훈련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박격포가 워낙 무거우니까 솔직히 군장 좀 가볍게 해주고 싶거든요. 네. 근데 야, 아무도 뭐 중대장님 모르겠네 빼라 이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게 군장이 빵빵하게 돼 있지 않으면 자세가 안 나와요 이게. 이 포를 실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다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보면서도 저도 제가 들어줄 수는 없고 가슴이 아팠는데 들어줄 수는 없었지만 가슴은 아팠거든요. 근데 이제 자주 박격포가 나왔으니까 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비격 빨리 배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 배치 어떻게 됐습니까? 비격은 최초 양산 성공하고 나서 이제 올해 1월부터 실제로 우리 군에 배치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난 8월에는 처음에 야전에 나오기도 했고요. 예. 왜냐하면 비격의 첫 번째 시범 사격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강원도 철원에서 이제 실시가 됐는데 육군 수도기계와 보병사단 소속의 비격 4문이 투입이 됐습니다. 6.5km 떨어진 탄착 지점에 정확하게 명중을 했고요. 네. 실제로 이때 비격의 시범 사격에 투입된 인력들이 구형 박격포를 운영하던 장병들이었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그 엄지척
상상 이상의 정확성과 신속성과 그리고 편리함 부분들을 많이 생각했을 것 같은데 이 시범 사격은 첫날에만 150발의 연수탄을 쐈는데 4일간 계속이 됐고 이 능력을 충분히 뽐냈다고 전해집니다. 신상 비격은 이미 이제 첨단 무기 전투 여단인 아미타이거에 소속이 돼서 이제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력화에 돌입해서 2025년까지는 배치를 끝낼 예정입니다. 네. 그 자주박격포가 사실 우리나라에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비격에 특별히 이렇게 관심 받고 있는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그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에도 자주 박격포가 있었는데요. 네. 우리 이제 군에 갖고 있던 박격포 중 제일 큰 게 4.2인치. 그러니까 구경을 이제 밀리로 환산한 107mm 이제 박격포였는데 이거는 사실 너무 크고 무거워서 이 병사가 운반하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이제 K200 장갑차에 이제 탑재를 했고 여기 이게 명칭이 이제 K242라고 명칭이 이제 붙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차량에 싣고 다니는 거 외에는 큰 장점을 찾기 힘들었던 이제 그런 이제 존재였어요. 왜 그러냐면 K242 경우도 일반 박격포와 마찬가지로 이제 병사의 눈에 의존해서 이제 사격을 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초탄 명중률이 높지 않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보통 보면 지소에서 사격 지원을 산정을 해서 산출을 해서 이제 각 박격포에 이제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탄약을 들어서 장전하고 쏘기까지 일일이 이제 다 사람의 손을 거쳐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우리 박격포병이 군대 보직 중에 가장 비선호 보직 중에 하나가 되는 이제 이런 이제 결과가 이제 초래했던 건데 이 비격은 이 K242에 비해서 우선 사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났어요. 최대 사거리가 12km고요. 그다음에 발사 속도도 최대 분당 8발. 또 살상 반경도 상당히 이제 커졌습니다. 살상 반경이 28m에 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 이제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사격 통제 장치가 자동화되어 있다는 이제 그런 것이고 덕분에 이제 초탄 발사가 정지 상태에서 30초 이내에 이제 가능하고 기동 중에는 1분 내에 가능한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60mm 박격포 네. 그 소대장 지휘관하셨으니까 이게 얼마나 빨라졌는지 그런 것 피부로 좀 와닿으실 것 같은데요. 차례포 한 다음에 막 달려가서 이거 뭐 이거 피고 뭐 깔고 뭐 어떻게 막 했거든요. 뭐 가늠자 걸고 엄청 시간 오래 걸리죠. 아무리 빨리 맞습니다. 한다고 하더라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에는 이게 이제 사격 지원을 산출해서 해도 이제 정확히 명중이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초 사격까지 뭐 최소 30분 정도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니까 이 자체가 상당히 큰 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사격 통제 체계가 자동화됐다. 이거 뭐 어떻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까? 박격포를 보면 사실은 되게 뭐랄까 수동의 대표적인 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도수 이동 포니까 사실은 이거 그 구경에 따라서. 그렇죠. 일단은 이제 비격에는 이제 분대장과 포수, 탄약수, 운전수까지 4명이 탑승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분대장이 사격 주의소로부터 사격 재원을 하달을 받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박격포 포신이 자동으로 사격 목표 지점을 향해 움직이게 되죠. 이런 점들이 벌써 기존과는 많이 차이가 나는 거고. 입력만 하면 되는군요. 예,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준비가 끝나고 포수가 발사 버튼을 누르면 그냥 포탄이 날아가서 명중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많이 다릅니다. 지금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좀 쉬워진 것 같긴 한데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예. 유무선 네트워크 및 데이터 통신으로 사격 재원과 명령 등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을 하고요. 복합 항법 장치인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라고 하죠. 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성 항법 장치인 INS를 이용을 해서 공격 목표 지점하고 박격포의 위치를 둘 다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자동으로 이제 포의 방열각과 사거리를 계산을 자동으로 하고요. 컴퓨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관측병이 특정 지점의 표적 좌포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다음에 두뇌 역할을 수행하는 사격 통제장치가 미리 입력된 기상 상태와 풍속, 풍향 등 모든 데이터를 조합을 해가지고 오차 없이 표적을 향해 포신을 자동으로 맞춰서 발포를 하는 거고요. 저 입장에서는 머리 위에서 바로 이제 떨어지는 날벼락이니까 이제 비격이 되는 건데 예. 직접 운영하신 입장에서 좀 격세지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늠자라 그러나요? 이렇게 걸어갖고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수평도 맞추고 하는데
그게 도시락통 같은데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리면 니네 우리 다 죽는다 맨날 그러고 했었는데 지금 뭐그 입력하고 발사 버튼만 누르면 뭐요? 기상 상태, 풍속, 풍향 등 각종 데이터를 저 앞에 나간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거든요. 아 진짜 그 잠깐 하루만 입대도 구경하고 싶네. 너 어떻게 돌아가나? 하루만 입대 안 돼? 하루 입대? 아, 나 잠깐 금방 갔다 오다 올 테니까 내가 근데 찍어 갖고 올게. 내가 그냥 공짜로 안 가고 내가 찍어서 내가 본 게임을 쓰게 할 테니까 잠깐 하루만 나 군대 좀 입대시켜줘. 예. 그러면 확실히 빠르고 정확한 조준이 가능한 건 뭐 기본이겠어요. 예, 물론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소탄 발사 후에 수정 사격으로 영점을 잡은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력을 이제 뽐낼 수 있게 되는데 이 사격 후에 자동으로 산출된 이제 수정값을 이제 받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재조준 신호음과 함께 계속 발사 준비를 맞출 수 있게 되는데 우리는 효율업사라고 있죠. 한 발씩 연달아 쏘는 네.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고요. 특히 이제 정말 야 이것도 가능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 TOT 아시죠? 네. 예, 그러니까 발사각을 다르게 해서 여러 발의 포탄을 동일 목표물에 지점에 떨어뜨리게 하는 대구경 자주포에나 가능할 걸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말씀드린 비격도 TOT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신기하네요. 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옛날에 그 수동 박격포로 그걸 시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표창타죠. 쏜데 또 맞추면 세 발 쏴도 탄차권이 거의 동일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어떻게 또 맞춰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바로 제가 보기 휴가예요. 맞힌데 또 맞추면 바로 휴가예요, 그거는요. 예. 이건 당연히 이제 자동화가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예, 수동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고 자동 장전 시스템하고 자동 포신 이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고요. 특히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이제 반자동 또는 수동으로 운영이 됐지만 K9A2로 업그레이드되면서는 또 한 번 진화를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사람이 하던 거를 포탄과 장약을 로봇팔이 전부 장전해가지고 쏠 수 있는 이런 방식이 됐기 때문에 K9A2는 이제 분당 발사 속도가 6발에서 9발로 증가가 됐습니다. 비격은 이렇게 완전 자동화는 아니에요. 반자동 장전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요.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박격포란 거는 사람이 들고 가서 포탄을 위에서 이렇게 훅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떨어뜨리는 그 힘으로 격발이 돼가지고 발사가 되는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반자동이란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사람이 이제 가져와서 장전을 하면 기계가 이걸 들고 올라가가지고 이 양성에서 기계가 이렇게 위로 들고 올라가서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저 부분을 기계가 하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네. 처음에 여기 그 기계에 넣는 것까지는 그거는 사람이 우리 하고요. 장병들이 하고. 여기에 이제 자동화된 사격 통제장치를 통해서 이제 버튼 하나로 발사까지 가능하니까 바로 TOT 사격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정말 그 예전 것과 비교해 보면 180도 변신한 것 같은데, 근데 이 뭐 자동화가 좋긴 좋습니다만 이렇게 자동화가 완성되기까지는 엄청나게 힘든 과정이 있었겠죠. 말씀하셨다시피 박격포도 뭐 K9이라든지 이런 곡사포처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현실로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술적인 어려움들이 많았다고 그러는데, 원쌤이 아까 잘 말씀해 주셨지만 곡사포는 이 포신 후미에서 이제 포탄을 집어넣어서 사격하지만 박격포는 상단에 포탄을 집어넣어서 이제 쏘는 방식이고, 그래서 자동화가 쉽지 않았다. 아까 이제 로봇팔로 집어넣은 영상 보셨는데 이제 그 장비를 개발하는 게 이제 쉽지 이제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우여곡절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러한 로봇팔을 활용해서 빠르게 이제 급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고, 또 이제 정확도, 정밀도도 높아졌다는 건데요. 기존에 이제 4.2인치 박격포에 비해서 비격은 사거리는 최대 2.3배, 화력은 1.9배가 이제 향상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잖아요. 전방향 사격이 신속하게 가능하다. 이것도 이제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전에는 수동이어서 결국 사람 힘, 장병들이 노고에 의해서 그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이제는 기계로 이제 상당 부분 해결이 된다,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뭐 운반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장전의 위험, 이거 신경 쓰는 힘을 오직 뭐 명중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훨씬 더 효율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 솔직히 박격포 하면 약간 좀 그 오래된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죠.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이게 미래형 아미 타이거의 아이템이 들어갔다고 그래서 전 솔직히 좀 놀라긴 했거든요. 전요. 이게 박격포가 왜 들어가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가장 최근에 벌어졌던 대규모 전쟁이 뭐가 있습니까? 이라크전하고 아프가니스탄 전쟁 있고요.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진행 중이죠. 근데 이러한 전쟁들에서 보면 의외로 박격포들이 큰 역할을 했거나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군의 경우도 보면 이 수제 박격포라고 그래서 손으로 잡고 여기 이제 포탄을 집어넣어서 이제 쏘는 이런 박격포가 있어요. 완전 휴대용이군요. 그러면. 예, 그렇죠. 굉장히 대신에 이제 포신이라든지 포위력은 작지만 예. 상당히 이제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제 기동성도 뛰어난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데 미군들이 이라크 아프간전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썼습니다. 예. 그래서 그만큼 효용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아무리 뭐 첨단화된 미래 전장이라고 해도 이러한 우리 한반도 지형이라든지 최근에 어떤 그 실전 사례들을 봤을 때 박격포는 여전히 유용한 무기다.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아미 타이거에서도 이제 박격포가 비중 있는 존재로 부각이 된 거죠. 아, 박격포가 확실히 그 변신의 그 이유가 있긴 있네요.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은 단순하니까 올드하기도 하지만 단순하니까 굉장히 이제 많이 전장의 선봉에서 쓰이는 그런 무기이고 그리고 박격포는 이제 발사 시 압력이 낮기 때문에 이제 사실 포탄이 일반 포탄보다 좀 탄체가 얇죠. 그러다 보니까는 떨어지면 파편이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면에 떨어질 때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니까 이제 더 많은 피해를 주는 뭐 이런 부분들. 또 특히나 이제 참호 안이라든가 뭐 산을 넘어서 경사면 넘어 이런 데 쏘기 좋으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나라 자체가 이렇게 산이 많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더더욱 효과적인데 그래서 사실은 한국군이 박격포를 엄청 좋아하고요. 보유 물량이 구형 포함 현재도 세계 1위 수준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안타깝게도 비격이 등장하기 전까지 한국 육군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구형 박격포만 세계 1위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 유일하게 구형 박격포만 운영하던 그런 군대였는데 이번에 바뀌게 된 거죠. 네, 우리가 OECD하고 비교하기 시작한 갑자기 우리가 또 뭐 왠지 이기고 싶은 생각이 막 들거든요. 막 랭킹 하나 높이려고 좀 애를 쓰는데 아니 그러면 어떻게 OECD 국가 중에 우리만 구형 박격포를 썼다. 와, 근데 그 당시 다른 나라는 어떻길래요? 그러니까 이제 구형 박격포를 썼다는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네. 비교 대상이 뭐냐면 바로 4.2인치 박격포와 120mm 박격포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 세계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이후에 구형 4.2인치를 대거 120mm 박격포로 바꿨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근까지도 4.2인치 박격포를 이제 써왔던 이런 상황인데 이제 120mm가 훨씬 더 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뛰어나다고 이제 봤다는 것이고요. 미 육군의 경우는 이제 1991년부터 120mm로 교체를 시작했고 이 서방 국가 대부분이 90년대에 박격포를 이제 120mm로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미 육군의 120mm 박격포 숫자 운용 물량이 이제 1000문을 넘는다고 그러고요. 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400여 문, 튀르키예와 이라크가 약 300여 문씩 이제 120mm 박격포를 운용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럼 왜 우리는 120mm 도입이 이렇게 늦었냐? 네. 비록 10년 전 데이터지만 2012년에 이제 국감 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에 육군이 보유한 4.2인치 박격포가 이게 1,840문에 달했고요. 예. 그리고 이 포탄이 정말 우리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데 포탄 재고 물량이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루아침에 뭐 무용지물을 만들기 좀 부담스러웠던 그런 면들이고요. 북한도 120mm 박격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언제까지 이거 신형 박격포 도입을 늦출 수 없어서 기존 박격포, 구형 박격포와 탄약은 뭐 그대로 사용을 하되 기계화 부대만큼은 신형 120mm를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돼서 2014년에 이제 120mm 박격포 개발에 착수를 했고 이제 5년 후인 2019년 말에 개발이 완료가 돼서 전력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럼 120mm 이 박격포 부분에서 우리가 좀 후발 주자면 그럼 막 치고 나간 선발 주자는 어느 나라입니까? 일단 뭐 자주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원조 120mm 박격포를 개발한 나라는 바로 그 단순 무기의 왕자인 소련, 구소련. 구소련인데 1938년에 개발이 돼서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강력한 위력을 보인 이 박격포 M1943이라는 건데
화력이 뛰어나기도 하지만은 이제 자주는 아니지만 바퀴가 장착되는 운반대가 있어서 차량이나 장갑차로 쉽게 이동을 시킬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 중인 120mm 박격포의 원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이후에 120mm 박격포는 소련제, 서방제 할 것 없이 포탄 부품까지 다 호환이 됩니다. 같은 120mm라서 그런가 보죠. 예. 이게 좀 이렇게 배경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 바탕에 독일이 또 관련이 돼 있어서 그런 건데 예.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그 독소전쟁 초기에 엄청난 수량의 아까 말씀드린 이 소련의 120mm 박격포탄을 노획을 했어요. 조금 뭐 이렇게 자꾸 놓고 가는 게 맞습니까? 러시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성능이 좋으니까 이 박격포하고 포탄을 완전히 복제해가지고 독일이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종전이 되고 나니까 서방 각국에서 이제 대형 박격포를 제작하면서 이거를 또 가져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또 비슷하게 만드는 바람에 지금 그러니까 구소련과 이제 서방 이런 쪽이 다 부품이 호환되는 사태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러시아는 그 뒤에도 이 박격포 개발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다 큰 구경의 박격포도 개발해서 그래서 나온 게 현존 운용하는 박격포 중에 세계 최대 규모의 240mm 초대형 자주 박격포, 2S4 출판이라고 불리는 박격포인데요. 이게 이제 실제 전장에 이제 투입되기도 했다고 그러고요. 최근엔 상당한 성과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이게 이제 240mm 박격포예요? 박격포입니다. 신기하게 생기긴 했네요. 그런데 이게 얻어 맞아가지고 지금 명중 다 한 거예요? 네, 얻어 맞아서 지금 이제 화재에 화염에 휩싸인 이제 그런 모습이 결국 이렇게 폭발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러시아의 이제 그 크렘린궁과 가까운 이런 기자 뭐가 있는 군사전문 기자는 약간 좀 소수가 있는 이 기자가 지난 5월에 이제 선전뉴스 영상에서 PS4 출판을 자랑스럽게 소개를 했답니다. 방송한 지 하루가 채 안 돼가지고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해당 영상을 통해서 PS4의 위치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기를 파악하고 이제 파괴를 하는데 성공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재밌는 게 PS4는 이게 이제 처음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워낙 이게 구경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위력도 커서 이제 큰 건물, 요새 뭐 이런 걸 파괴하는 목적으로 이제 설계가 됐고, 이 9.7km 거리에서 이 포탄이 무려 130kg입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유도 포탄, 그리고 또 전술 핵 포탄까지 이제 쏠 수 있는 이제 그런 박격포로 전술 핵 포탄도 쏴요. 240mm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본의 아니게 PS4 위치를 공개했던 러시아 기자는 이제 변명을 했다고 그래요. 우크라이나군이 공개한 영상은 내가 보도했던 그 2S4 그게 아니다. 자기가 찍은 거는 바로 촬영한 다음에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뭐 저렇게 이제 얻어맞았을 리가 없다, 이렇게 일단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요. 뭐 저도 뭐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사하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박격포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도 실제로 이렇게 쓰이고 있는 것이 사례로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120mm로 가면 120mm 부분에서 짱은 어디입니까? 미국 이렇게 될까요? 사실 미국이 오히려 좀 관심을 쏟고 있는 박격포가 있는데요. 본인들 없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다른 나라 거죠. 어떤 나라가 만들었는가? 여기서 뭐 우리나라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요. 우리 후발주자라고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가끔씩 이제 이럴 때 튀어나오는 그 북유럽, 스웨덴과 핀란드입니다. 그래요? 네. 북유럽 국가가 힘을 합쳐서 만든 첨단 박격포 시스템, 이건 어드밴스드 모타 시스템이라고 하죠. 와우. 아모스라고, 이게 박격포입니다 지금. 누가 봐도 미래형 전차 아닙니까? 레드백 아니에요, 레드백? 포신 길이가 이제 3m 박격포임에도 불구하고 포신 길이가 3m를 자랑하는 120mm 활강식 박격포 2대를 이제 좌우로 붙인 쌍열 박격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쌍대포. 최대 사거리는 고폭탄 10km, 로켓 보조 추침단 13km. 그리고 고각 사격 범위가 마이너스 3도에서 85도까지 가능하거든요. 마이너스 3도는 앞에다 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리고 쏘는 거 아니에요? 직사가 가능해요. 그치, 직사. 눈에 보이면 직사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포의 발사 속도는 최대 분당 16발. 굉장히 빠르죠. 그렇죠.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10발. 1004발은 5초 안에 발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역시 당연히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를 갖고 있어서 최대 10발까지 연속 포격한 포탄을 동시에 동일 목표에 명중시키는 다중탄 동시 타격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뛰어난 성능을 가진 만큼 한 대당 가격이 박격포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700만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00억 원. 오. 네. 스펙이 좋은 만큼 막 가격도 뭐 대단한데요. 뭐 이 정도면 뭐 우리 비격처럼 뭐 자동 장전 뭐 이거 당연히 장착됐겠죠? 네, 그렇죠. 이 아모스의 장전 시스템도 차체 후방의 포탄을 이제 장전수가 거치대 올리면 이제 이게 다시 위로 이제 올라가서 떨어지는 반자동식. 네. 우리하고 비슷한 반자동 방식인데 포탑 후방의 포탄이 자동 적재될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가지의 방법을 쓰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포탑이 360도 회전하는 거는 비격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원이 근데 비격의 4명보다 1명 적습니다. 3명이 지휘관 사수 그리고 장전수 3명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럼 요거는 뭐 스웨덴이랑 핀란드가 개발했으면 그 두 나라를 쓸 테고 운영 소쪽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상식으로는 그런데 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아모스를 이 공동 개발국인 스웨덴이 2009년에 구매 계획을 취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핀란드 육군만 운영하고 있는 네. 이런 이제 뭔가- 상황이고 네. 이거를 이제 80형 AMV 차량용 장갑차 24대에 아모스 포탑을 장착을 해서 XA361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여튼 이거죠. 미국이 관심 있다는 게 이거죠? 네, 근데 사실은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그 핀란드가 2006년에 독자적으로 그 아모스의 경량 버전으로 세모가 아닌 네모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네모는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이제 NEMO. 이거는 뭐냐면 뉴 모르타르, 새로운 박격포. 그 예. 약어예요. 그래서 이제 네모가 됐는데 이 영상에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게 포가 뭐가- 하나네요? 딱 큰 차이점이 이거는 포가 두 문이 아니고 한 문이라는 거예요. 네. 실수성 강화를 위해서 이제 각진 각도 커버를 갖고 있고요. 박격포 하나만 탑재한 원격 운용 무인 포탑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용은 이제 그 사수를 겸한 지휘관하고 장전소만으로 이제 운용을 할 수가 있다고 그러고요. 이 플랫폼 내부 지휘관은 외부에서 이제 사격 재원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으로 발사 각도, 그다음에 발사 간격 등을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모스와 동일한 고각 -3도에서 플러스 85도까지 가능하고 직사도 가능하고요. 360도 회전도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그 한문으로 두들면서 그 발사 속도에서 차이가 있는데 네모의 경우는 최대 발사 속도가 분당 10발 그리고 지속 발사 속도는 분당 6발로 좀 적습니다. 좀 그거는 성능이 떨어지고 첫 3발은 이제 15초 안에 발사가 가능하고 역시 다중탄 동시 타격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최대 5발까지 이제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아모스나 네모나 다 높은 수준의 이제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포미 장전식 박격포 시스템이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군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미군이 관심 가질 만한 뭐 특징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모는 중량이 1,900kg으로 상당히 가벼운 편이어서요. 네. 아모스는 이제 3,600kg이었으니까 포탑이 절반. 거의 반이네요. 네, 완전히 절반입니다. 네. 8x8 그 차량용 장갑차나 아니면은 그 해군 함정에도 탑재를 할 수 있는 이런 정도의 크기고 또 C-130 수송기로도 수송이 가능한. 그쵸. 미군 막 배치 막 전 세계 해야 되는데. 미군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제작사인 이 파트리아사가 네모의 운용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아이디어들을 냈었는데요. 이게 플랫폼에 이식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도록 20피트 컨테이너에 네. 포 시스템하고 탄약 적재대 그리고 발전기를 통합을 해서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컨테이너만 갖다 놓으면 그냥 거기가 그냥 박격포 뭐 진지가 되겠네요. 네, 요거는 규격이 이제 다 정해진 거니까 네. 이거를 컨테이너 트럭에 싣거나 아니면 함선에 적재하는 것만으로 이동식 박격포 시스템이 되죠. 야, 그 아이디어 기가 막히네요. 이 컨테이너는 전 세계가 다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밑에 보시는 거 이제 함정용, 요건 이제 플랫폼에 탑재가 된 거지만, 그다음에 육상 궤도용, 육상 차량용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고요.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미 그 슬로베니아가 AMB 차륜형 장갑차에 장착하기 위해서 네모를 처음 주문했고요.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가 2011년에 네모를 탑재한 24m급 고속 박격포함 6척을 건조하는 계약을 체결해서 다 인수를 했습니다. 예. 전 특히 뭐 다 그 기가 막히는데 특히 이 컨테이너형 박격포 아이디어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관심 가질만 하겠네요, 보니까. 네, 미 육군이 그래서 2018년 말에 이제 포탑식 120mm 박격포인 미래 곡사 화격 포탑, 요거는 FIFT라고
이 생산 업체를 찾기 위해서 예. 시장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핀란드의 방산업체 파트리아가 바로 이 네모로 조사에 응답을 한 거고요. 그래서 미 육군하고 2020년 5월에 시험 평가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습니다. 요건 이제 네모가 미국의 요구사가 준수를 하는지, 그리고 미국의 탄약과 호환되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거치는 건데, 파트리아는 미 육군의 도입 가능성에 대비해서 그 노르웨이의 콩스버그하고 함께 미국 시장에서 네모 박격포 시스템을 제작하겠다. 이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근데 솔직히 저는 그 핀란드가 이렇게 박격포 개발에 진심인 게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뭐 이유가 좀 있을까요? 핀란드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때 구소련하고 처참한 전쟁을 치렀잖아요. 이제 우리가 겨울 전쟁으로 유명한데 그때 굉장히 잘 싸웠죠. 열심히 선전하고 그랬지만 이제 워낙 물량이라든지 국력의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제 소련한테 밀린 이제 그런 아픈 경험이 있는데, 이 핀란드가 아시다시피 이 숲이 우거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실전 상황에서 박격포가 굉장히 유용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은 그 수요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들과 공동으로 이제 개발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무기를 개발하는 사례들이 꽤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아모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 박격포가 실제 전장에서 얼마나 유용하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75년 전 중국에서 벌어진 제2차 국공내전 당시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이것까지 동원해서 나름 박격포를 만들어 부족한 화력을 채웠다고 합니다.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무기를 만들었을지 본방 야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전차를 비롯해 어마무시한 숫자의 적들이 몰려오는 것을 발견한 당신. 적을 물리쳐야 하는 상황에서 무기가 오직 소총뿐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1. 그대로 항복한다. 2. 가진 무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싸운다. 3. 도망간다. 저라면 비록 싸우고 싶었겠지만 아마 항복하거나 도망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싸움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찔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고 오히려 기지를 발휘해 전쟁의 양상을 확 뒤바꿨다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상황을 역전시켰는지 본방 야사에서 확인해 보시죠. (1947년) 제2차 국공내전 당시 중국 인민해방군은 상하이 진격도 중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하는데요. 일본군이 남기고 간 포탑을 성벽처럼 쌓아 국민혁명군이 요새를 만들어 도로를 방어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전차나 포를 이용해 함락시키면 그만인데 뭐가 문제냐고요? 국민혁명군은 미군의 지원을 받아 활용무기라도 있었지만 중국 인민해방군은 물자 부족과 생산시설 열악 등의 이유로 이렇다 할 무기조차 없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무장 대부분은 일본이 버리고 간 것들이었고, 예를 들면 전차 같은, 게다가 대부분 보병들로 이루어져 있어 무기라고는 소총이 전부였죠. 성벽처럼 가로막힌 요새를 소총으로 공격해봤지만 소용없는 상황. 중국 인민해방군은 결국 공병대를 투입시키는데요. 결과적으로 방어망을 뚫는 데는 성공하지만 포탑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국민혁명군의 공격에 대응하지 못해 큰 피해를 입었죠. 씁쓸한 결과를 마주한 공병장교 가오원 쿠이는 깊은 고민에 빠지는데요. 총을 쏠 줄 알면 그만인 보병과 달리 공병은 폭발물을 다루기 위한 장기간의 학습과 전문적인 훈련 과정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지금처럼 피해가 커진다면 공병대는 언젠가 중국 인민해방군 내에서 사라질 게 분명했죠.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민혁명군과 효과적으로 싸우려면 중화기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는데요. 무기를 지원해주는 나라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이래저래 답답해하던 그때 가오원 쿠이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드럼통 무더기를 발견하는데요. 제1차 세계대전 초기 극심한 포부족에 시달리던 열강 군대들은
임시 박격포를 마구 만들어냈는데요. 이들 중에는 나무로 된 포신을 가진 포도 있었고 압축 공기를 이용한 공기포, 스프링으로 포탄을 발사하는 포, 심지어 새총까지도 사용되는 판국이었죠. 이때 발상의 전환을 한 사람이 발명가이자 영국의 육군 공병 장교인 윌리엄 하워드 리벤스입니다. 그는 화염 방사기가 너무 크고 무거운 데다 사거리가 짧다는 것에 아쉬움을 느껴 개량형 무기를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탄생한 무기가 바로 리벤스 투사기로 원통에 소위탄이나 화학탄을 넣어서 발사하는 방식이었죠. 리벤스 투사기에 사용하는 원통은 정밀 가공을 통해 만들어진 진짜 대포의 포신과 달리 일반 원통이라 만들기 쉬웠고 화염 방사기보다 사거리가 월등히 길어 대량으로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저렴한 방식이라 독일군도 이를 따라하기 시작했고 자연스레 중국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죠. 가오 원쿠이는 리벤스의 투사기를 참고해 드럼통으로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도 폭약을 날려보낼 수 있는 무기를 직접 만들기로 하는데요. 그렇게 급조해 만든 무기가 바로 드럼통 박격포, 비뢰포입니다. 비뢰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드럼통의 한 면을 뜯은 뒤 지지대로 활용할 다리만 붙이면 준비 끝. 여기에 화약 뭉치와 자갈 쇳덩이를 넣어 터뜨리면 발사되는 가성비 감무기였죠. 직경이 크다 보니 한 번에 많은 양의 폭약을 넣을 수 있어 화력 자체도 나쁘지 않았는데요. 기본 살상 반경은 5m 정도였고 20kg 화약 뭉치를 넣으면 150에서 200m까지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 폭발 시 발생하는 충격파로 20m 이내의 병사들에게 폭압에 의한 내상을 입힐 수도 있었죠. 하지만 비뢰포에도 문제점은 존재했는데요. 발사체의 대략적인 방향 외에 낙하 지점을 예상할 수 없어 그냥 되는 대로 목표물을 향해 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드럼통의 부피가 너무 큰 탓에 노출되기 일쑤였고요. 드럼통 내벽이 얇아서 철판으로 내구성을 보강한다고 해도 한 번 이상은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즉 일회용으로밖에 쓸 수 없었던 거죠. 심지어 폭발물을 날려보내지도 못하고 비뢰포 자체가 폭발해 근처에 있던 병사들이 피해당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 인민해방군은 비뢰포를 포기할 수 없었는데요. 당장의 화력 부족이 아쉬웠던 터라 언제 어디서나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비뢰포에 매료되었고 미친 듯이 생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드럼통만 있으면 무한히 생산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비뢰포를 대량으로 설치, 폭약을 비처럼 쏟아부어 국민혁명군이 접근은커녕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었죠. 덕분에 국민혁명군은 박격포도 아닌 흔해 빠진 싸구려 드럼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치욕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런 활약에도 불구하고 비뢰포의 전성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포병 전력이 점차 강화되고 제대로 된 자주포와 박격포가 배치되면서 비뢰포는 그렇게 전장에서 영원히 모습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짧은 전성기를 누렸던 드럼통 박격포 비뢰포는 중국 전쟁 역사의 한 장면을 장식한 무기로 현재 박물관에 전시되어 사람들에게 그 존재를 알리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상황임에도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드럼통을 이용해 박격포를 만들었던 중국 인민해방군의 흥미로운 무기 이야기였습니다. 예, 이거 훗날 반세기 후에 이 비뢰포의 직계 후손이 시리아 내전에 등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커다란 파이프에 이제 파편을 채운 가스통을 발사하는 이 포로 간단하게 만든 무기여서 좀 우습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위력이 생각보다 커서 이제 지옥의 대포로 불렸다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한다.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문제는 이제 비뢰포처럼 사거리 통제가 어렵고 명중률도 좀 따지기 어려웠다는 거 단점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죠. 그런데 뭐 드럼통에 뭐 파이프 관에 아니 도대체 또 다른 거로 또 박격포 만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금속으로 돼야 되고 한쪽이 뚫리고 한쪽이 막혀야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는 없을지 몰라도 유럽에 가면은 시골마다 교회가 있고요. 예. 교회엔 종이 붙어 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한 요 정도 크기가 돼요. 그걸 떼가지고 종을 거꾸로 해놓으면 네, 그걸 떼가지고 쏘면 안 집어넣고. 예. 그 중세 시대 보면 구퍼라고 그랬잖아요. 네. 구퍼가 사실 박격포예요. 네. 근데 보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둥그렇게 돼가지고 그렇죠. 종을 좀 거꾸로 이렇게 넣는 듯한 예. 비교적 입구는 넓지만 예. 하여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총구도 총이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 나팔 총도 모양. 이렇게. 아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도 신상 자주 박격포 비격에 대해 거는 기대 큰데 이제 비격이 도입되면 이제 우리 군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육군 기계화 부대 화력이 훨씬 강해진다. 예. 그거는 뭐 경험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제 아 예상할 그렇죠. 수 이건 뭐 있는. 무조건이죠. 예. 그렇죠. 또 그 야전 보병 부대 전체의 전투력을 높이는 좀 선순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비격이 이제 105mm 자주곡사포인 K105A1 이 풍익 요거에 배치하고 이제 맞물려 있거든요 지금. 비격과 함께 풍익은 올해 이제 우리 군에 본격적으로 배치가 돼서 대규모 양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구식 무기 체계를 재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아 예. 풍익은 이제 처치 곤란이었던 105mm 견인포 예. 포신을 재활용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105mm 포는 이제 오랜 사랑을 받아왔지만 사실 많은 운용병이 필요하고 화력도 약해서 2000년대 이후로 계속 퇴출이 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포탄도 이거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포탄을 많이 만들었던 걸까요? 정말 대비를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말을 이제 바로 풍익 덕분에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 예. 상황이고요. 구형 견인표 재활용했다고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제 의심을 품으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그런 걱정은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은 게요. 풍익은 초탄 발사하는데 1분이 채 안 걸린다고 하고요. 1분에 최대 10발 정도 빠른 속도로 사격하는 게 10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동력을 갖춘 5톤 트럭의 이 포탄 무게가 이제 15kg인데 이거를 한 60발 정도 실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존의 견인포는 포 방열하는데 시간이 좀 꽤 걸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포 방열을 해제하고 차량을 움직이는데 30초면 충분해서 이른바 히트앤드런이 이제 가능한 치고 빠지기가 가능한 이러한 장점이 있고요.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치가 있고 또 GPS가 있어가지고 지원과 관계없이 이제 자동으로 포 정렬할 수 있고 또 포탄이 어디 떨어지는지도 이제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이제 9명이 필요했는데 풍의 경우는 5명이면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운용하는 병력 보호에도 신경을 썼는데 옆에 철판이 보이죠. 아 그러네요. 측면에. 예. 예. 이게 이제 나름 강철 방어 벽을 세워가지고 운용하는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차량 앞쪽에는 12.7mm K6 중기관총을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육군도 이제 풍익 자주포를 아미 타이거의 일원으로 이제 포함을 시켰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비격과 동시에 이 풍익도 뭐 동기벌이라고 그럴까요? 일원이 됐다고 그렇죠. 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25 전쟁 이래 이제 70년 정도 우리 포병 시스템에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제 큰 변화가 도래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들면 당연히 요즘 뭐 워낙 우리나라 무기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져서 그런지 당연히 궁금해지는 게 수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수출이 잘 되려면 사실은 그 국산화율이 높아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예. 방해를 받게 되니까. 예. 근데 비격의 국산화율은 자그마치 100%. 들어가는 부품이 그렇게 많은데 100%라는 거는 이건 와 네.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수출을 할 때 뭐 어떤 간섭도 받을 필요가 네. 없기 때문에 굉장히 전망이 좋고요. 또 비격은 해외의 비슷한 박격포 체제하고 비교를 했을 때 사거리, 화력, 자동화 시스템 뭐 이런 부분 성능이 다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기존 장갑차의 몸체 K200A1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신형 비슷한 무기들에 비해서 양산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한마디로 네. 가성비가 높다는 뜻이죠. 또 수출 가능성이 높은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주변국과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그런 국가들, 개발도상국들 특히 가성비 높은 이제 비격은 물론이고 풍익도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20mm 자주각격포 비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끝으로 한 말씀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이라든가 수동이라든가 이런 무기들을 보면은 뭐좀 뒤안길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가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데 꼭 그렇지가 않고 완전히 새로운 그런 무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해외의 추세도 추세지만 우리에 맞게 이런 것들을 개량을 해가지고 개발하고 또 뭐 100% 국산화까지 이뤘던 점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델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뭐 비교뿐 아니고 풍기의 경우도 이 돈이 많지 않은 중소국들에서 사실은 관심을 보이는 나라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맥락에서 또 K방산, 우리 K9 자주포, 뭐 K2 전차 대표적인데 이 비격과 풍이 또 역시 이 K방산 수출 전선에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파이팅입니다. 자, 오늘 본게임은 여기까지입니다. 본게임은 국방TV 유튜브를 통해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더욱더 화끈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 2의 S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근데 대본 탄환이 막 확실하네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구형 탄약은 그런데 신형 탄약, 예를 들면 미사일 이런 것들은 또 많이 부족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이제 전쟁 비축물자 이런 거 따져보면 종종 지적이 되죠.